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해리 케인을 떠나보내고 손흥민 원톱 시대를 열었습니다. 히샤인성 선수의 아쉬움 속에 2023-2024 시즌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신명나는 공격 축구에 방점을 찍어줄 해결사로 번리와의 경기부터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이 경기는 이적 시장이 끝난 직후 열린 경기였고, 이 이적 시장에서 왜 굳이 9번 전문 스트라이커를 영입하지 않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경기력을 손흥민 선수의 원톱 시스템으로 보여줬습니다. 다만 토트넘은 솔로몬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최고의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영입이었다는 것을 이번 번리전을 통해서 입증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쿨루셉스키도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이미 잠재력을 검증받은 웨일스 대표 공격수 브레넌 존슨의 합류는 손흥민 선수의 원톱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영입이라는 점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의 분석 컬럼을 통해서 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토트넘이 브레넌 존슨을 영입하는 데 투자했는지, 그 배경, 협상 과정과 또 전술적으로 미칠 영향력, 손흥민 선수의 궁합까지 알아볼 수 있는 정말 디테일한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이 분석 내용 전체 해석해드리고 또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개월 전에 처음 거론된 이적 계약이지만 이적 마감일 마지막 시간이 되어서야 브레넌 존슨이 토트넘 허스퍼의 선수로 발표되었습니다. 2021년 잉글랜드 리그 1 3부 리그 임대 선수에서 2023년 잉글랜드 최대 클럽 중 하나인 토트넘과 4,750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약 790억 원의 계약을 체결한 브레넌 존슨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또 한 단계 도약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NG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토트넘이 영국 축구의 가장 뛰어난 유망주 중 한 명을 어떻게 영입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여름 내내 브레넌 존슨을 매각할 의향이 있었지만 원하는 가격만 제시했습니다. 6월 초부터 여러 클럽에서 여러 차례의 입찰과 강한 관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포레스트는 굳건하고 고집스럽게 5천만 파운드, 약 831억 원이라는 가격을 고수했습니다. 왜 그들은 노팅엄 아카데미의 빛나는 유망주이자 지난 시즌 팀 내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를 기꺼이 팔려고 했을까요? 지난해 승격 이후 많은 선수를 영입한 노팅엄 포레스트는 재정적 페어플레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돈을 회수해야 했고, 재정적 현실에 따라 팀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 필요했습니다. 2022년 1월에 존슨 영입을 위한 오랜 노력의 일환으로 처음 입찰에 나섰던 브렌트포드는 여름이 시작될 무렵에 다시 강력한 의지를 보였고, 7월에는 3천만 파운드까지 제시했으나 거절당했고, 다시 3,500만 파운드의 추가 금액 보너스 조항을 삽입했으나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좋은 제안이었지만 지난 18개월여 동안 많은 제안 중에 하나였으나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존슨 파티, 존슨 영입 경쟁에 비교적 늦게 합류한 토트넘은 초기에 2천만 파운드와 센터백 다빈손 산체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스쿼드에 있는 다른 선수들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팅엄 포레스트는 현금만을 원했습니다. 시즌 개막이 다가옴에 따라 노팅엄 포레스트의 스티브 쿠퍼 감독은 존슨을 팀의 필수적인 선수로 계속해서 간주했지만 5천만 파운드를 제시하는 팀이 있다면 포레스트는 거의 확실하게 팔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브레넌 존슨이 노팅엄 포레스트 아카데미 출신 선수였기 때문에 이적료가 순수한 이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영입하는데 돈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수를 매각하는 돈은 그 자체가 완전한 순이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선수가 분명히 비중이 높은 선수이지만 이미 많은 선수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큰 돈을 투자하기도 했고, 또 모건 깁스 화이트라는 새로운 공격의 스타가 있기도 하고, 아워니도 잘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지출에 대한 회수를 필요해서 장부를 맞추기 위해서는 투자금 없이 이만한 가치를 올린 이 브레넌 존슨을 파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것이죠.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에 1억 유로가 넘는 금액에 팔렸을 때 토트넘은 브레넌 존슨을 케인을 대체할 선수로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팀에 또 다른 홈그로운 출신 선수가 필요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높게 평가한 선수인 존슨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 내내 사실 케인 선수가 떠날 것이다라는 얘기들 속에서 가장 좀 밀도 있는 영입 공격수 보도가 브레넌 존슨 쪽으로 나왔는데, 사실 존슨 선수가 투톱으로 뛰기도 했고 지난 시즌 노팅엄에서 스트라이커 위치에 뛰긴 했지만 케인과 같이 키가 크고 뭐 피딩이 되고 포스트 플레이가 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물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스트라이커에게 조금은 다른 역할, 즉 손흥민 선수도 원톱에서 뛸 수 있도록 하는 전술을 쓰고 있지만 노팅엄에서도 브레넌 존슨은 투톱 중에 한 자리일 때 그 진가를 발휘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케인 선수의 자리를 대체할 선수가 아니라 그저 오른쪽
공격수를 보강하기 위한 자원이고, 케인 선수가 나가면서 데려오려고 했던 이유는 홈그로운 스쿼드를 좀 채워야 하기 때문이네. 홈그로운 숫자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설정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브레넌 존슨이 온다고 해서 손톱 자리를 위협할 선수는 아니라는 것이죠. 새로운 토트넘 감독 포스테코글루는 존슨을 최우선 타깃으로 삼았고, 다니엘 레비 회장이 협상 업무를 맡았습니다. 토트넘은 케인 계약이 성사되기 며칠 전에 수비수 미키 판더펜과 애슐리 필립스, 공격수 알레호 벨리스를 영입하며 돈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오른쪽 공격수 포지션에 팀이 다소 공백이 있다고 느꼈고, 만약에 케인이 남았더라도 존슨 영입을 추진했을 수 있었죠. 즉 이 얘기는 케인 이적 여부와 관계없이 홈그로운이기도 하지만 오른쪽 공격수인 클루셉스키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력적인 측면 모두들 아셨을 거예요. 첫 입단 시즌 그 반년을 제외하고는 분명히 장단점이 드러났고 기복이 있었고 안전한 1옵션으로 닥주전으로 쓰긴 아쉬운 그런 면모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토트넘은 대안 클루셉스키를 오른쪽 측면 공격수 1순위로 고려했지만 브라이언 힐이 또한 8월 초 사타구니 수술을 받으면서 상당 기간 전력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 브레넌 존슨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필요한 옵션이 된 것입니다. 힐 같은 경우도 드문드문 기회가 왔을 때 창의성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 피지컬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고, 이 선수가 왼발잡이로서 좌우 측면이 모두 가능한 자원으로 어떻게 보면은 또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는 뭔가 맞아 들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부상 때문에 프리시즌을 또 함께하지 못하면서 전력외가 됐고 실질적으로 올 시즌에 기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가운데 이 측면 보강이 필요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브레넌 존슨에게 관심을 보인 구단은 토트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브렌트포드뿐만이 아니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첼시도 브레넌 존슨의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으며, 크리스탈 팰리스는 마이클 올리셰를 첼시에 매각할 경우 브레넌 존슨을 영입 후보 1순위에 올려놓았었죠. 브렌트포드는 계속해서 존슨을 설득하며 토트넘으로의 이적이 존슨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토트넘에서 출전 시간이 제한될 것이라고 설득했지만, 토트넘을 선호하는 브레넌 존슨으로부터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 팀들의 관심이 있었지만 이 존슨이 토트넘으로 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두 구단 간의 합의가 필요했지만 레비 회장과 에반젤로스 마리나키스라는 올림피아코스의 구단주이자 노팅엄 구단주죠. 이 두 거물급 인물들이 관여된 상황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협상 막바지까지 선수에 대한 가치평가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5천만 파운드에 근접하는 것을 매우 꺼려했지만 포레스트가 원하는 가격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 화요일 협상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거래가 성사될 확률이 50대 50보다는 더 높지 않다, 반반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포레스트가 새로운 영입, 특히 PSV 에인트호벤의 이브라힘 상가레를 영입하기 위해 존슨을 이적시켜서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이 결국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기대했습니다. 또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포레스트는 센터백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산체스를 막판 합의에 일부러 포함시키를 희망하고 있었죠. 8월 30일 목요일까지만 해도 이러한 협상은 여전히 냉랭했으며 레비 회장은 포레스트의 가치평가에 동의하지 않았고 마리나키스도 확고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누가 먼저 눈을 깜빡이느냐의 문제였는데요. 포레스트는 존슨의 이적료로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고 소셜미디어 채널에 존슨과 작별하는 영상을 준비하는 등 모든 면에서 버튼을 누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레스트 내부자들이 팔아야 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적료는 여전히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브렌트포드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브레넌 존슨에게 브렌트포드로 이적하기 위해 설득하고자 개인적인 노력을 늦게까지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9월 1일 금요일 오후 포레스트는 4,750만 파운드의 이적료와 10%의 세론 조항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존슨 이적에 동의했습니다. 존슨은 토요일 첼시와의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 오전에 포레스트 선수단과 함께 훈련했는데, 이는 이적 논의가 완전히 중단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었지만 결국에는 타협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5천만 파운드를 지불하지는 않았지만 이 옵션이 성사된다면 노팅엄 포레스트는 원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판에 많은 상황들이 있었죠. 그럼 본격적으로 존슨 분석이 이어지는데요. 토트넘으로의 이적은 브레넌 존슨의 커리어에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20-2021 시즌 3부 리그인 잉글랜드 리그 1에서는 링컨시티에서 임대 생활을 했는데요. 40경기에 출전해서 10골을 넣었죠. 2021-2022 시즌에는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첫 정규 시즌을 보내며 챔피언십 2부 리그에서 승격하는 가운데 46경기에 16골을 넣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38경기 전 경기에 출전해 8골을 기록해 포레스트가 강등을 피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2024 시즌에는 토트넘과 함께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놓고 다시 한 단계 더 올라갈 것입니다. 브레넌 존슨은 결코 완성된 선수는 아니지만 22살인 그는 지금까지 3시즌 동안 한 단계씩 성장해왔습니다. 웨일스 대표팀의 주전으로 발돋움하고 이미 월드컵에 출전한 국제 무대도 포함해서요.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3년 전 링컨 감독 시절 존슨과 함께 리그1 임대 기간을 보낼 때 피를 나눴던 마이클 애플턴은 존슨과 함께 일하기 시작하자마자 그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디애슬레틱과의 이전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애플턴은 존슨의 아버지인 데이비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소년 아카데미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존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포레스트에서 50골을 넣으며 존슨의 커리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애플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경기의 승자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수비수들이 그를 무서워했어요. 그는 분명 짜릿한 속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빠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존슨은 안다는 지능적인 선수라는 것이죠. 그는 정말 조용한 아이예요. 자기 일을 하고 집에 가면 가족도 훌륭하죠. 하루도 훈련에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60경기가 넘게 경기를 치렀는데 그는 모든 경기에 출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 모습만 봐도 그의 성격을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즉 성실하고 자기관리도 철저하고 프로의식이 좋은 선수라는 것, 사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존슨의 지난 3시즌은 그가 기록한 수치, 리그 124경기 출전 34득점 24도움과 같은 그가 갈고 닦은 스타일뿐만 아니라 링컨에서의 플레이오프 결승전 패배, 포레스트에서의 플레이오프 결승전 승리, 그리고 지난 시즌 극적인 생존 등 그가 겪은 팀 경험도 그의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 포레스트 선수이자 토트넘 수비수였던 마이클 도슨처럼 포레스트에서 더 일찍 그에게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가 공을 잘 다루는 선수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고 선수들이 원하는 곳에 공을 전달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선수를 보면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대1 상황에서는 상대가 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는 모든 종류의 다른 위치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선수 공 다루는 기술 좋고 패스 능력도 굉장히 좋고 1대1 돌파 능력과 결정력까지 갖고 있는 완전체 공격수라는 건데요. 제가 1군에서 처음 훈련할 때 사람들이 저에게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라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훈련이 끝날 때쯤이면 감독이 당신이 누군지 알 수 있게 하라고요. 존슨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첫날부터 항상 눈에 띄는 사람이었어요. 딱 보면 바로 아는 그런 걸출한 재능이 있는 선수라는 것이죠. 사실 존슨이 처음으로 제대로 공을 차고 분노를 표출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던 데뷔전은 포레스트가 아닌 노팅엄셔에 위치한 던커크, 현재 유나이티드 카운티 리그 디비전 1 소속인 아주 작은 지역팀이었는데요.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던 클럽이었지만 포레스트가 바로 8살 이후부터 그의 유소년 팀이 됐습니다. 존슨은 초창기에는 스피드보다는 패스 범위가 돋보이는 수비형 미드필드로 주목받았는데요. 15살 때 무릎 부상을 극복한 후 성장함에 따라 속도가 빨라지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원래는 패스 능력이 좋은 중앙 미드필더였다가 빨라져서 공격수가 됐으니까 패스 능력, 빌드업 능력, 어시스트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유소년 클럽에서부터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런던, 토트넘으로 이적한 존슨은 얼마나 준비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토트넘은 지금 어떤 선수를 영입한 것일까요? 존슨의 주요 특성은 여전히 속도입니다. 지난 시즌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시속 22.8마일의 속도를 기록했는데 이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빠른 속도였습니다. 그의 속도는 수비수들을 완전히 겁에 질리게 하는데 수비수들은 지금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최종 수비수 뒤로 치고 들어가거나 풀백을 윙에서 공격해 낮은 크로스를 올리거나 원투 플레이를 통해 수비수를 무력화시키는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존슨의 득점 중 몇 골은 리바운드에서 나온 것으로 그의 가속력을 통해 공을 먼저 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많은 양의 높은 압박을 요구받지는 않았지만 그의 속도와 끈기는 필요하다면 그를 매우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존슨은 종종 센터 포워드 포지션으로 설정이 되지만 지난 시즌 포레스트에서는 모건 깁스 화이트와 함께 듀얼 10번, 2명의 10번으로 중앙 공격수 타이워 아워니의 뒤를 받쳐주는 역할을 자주 맡았습니다. 지난 시즌 공격 터치맵을 보면 그가 얼마나 넓게 뛰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보시면 중앙 전방 공간이 아닌 스트라이커나 투톱의 공격수가 아닌 오히려 넘버 10, 2선 처진 공격수 내지 공미로 뛰었다는 얘기죠. 포레스트는 38경기에서 38골을 넣었는데 그쳤습니다. 존슨과 깁스 화이트가 포레스트의 창의적인 공격수였으며 두 선수 모두 처음 선발 선수로 프리미어리그 풀시즌을 경험했습니다. 존슨의 주요 강점 중 하나는 카운터에서 특히 역상에서 넓은 지역의 속도와 좋은 오프 더블 달리기를 사용하는 것이었는데요.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선수 중 아다마 트라우레, 잭 그릴리시, 알랭 생맥시맹, 아담 암스트롱에 이어 5번째로 높은 7.7m의 평균 공 운반 거리를 기록해 팀을 경기장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볼 캐리어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에서 자신감이 부족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시즌 볼 캐리 기록 중 그중에 10%가량의 비율로 선수를 돌파했는데요. 이거는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 중에 7명만이 존슨보다 나은 기록을 기록한 볼 캐리 중에 돌파 성공 비율입니다. 게다가 역습 상황에서는 14개의 슈팅을 기록한 모하메드 살라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11개 슈팅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그래픽은 15m 이상 볼 캐리가 모두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데 존슨의 볼 캐리는 대부분 오른쪽 측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대부분의 기회는 또한 여기서 비롯됐는데요. 바로 이 오른쪽 지역에서 가운데로 찔러주는 패스들이 어시스트로 3개 이어졌고 기회 창출 28개 중에 상당수가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줬다. 즉 토트넘
토트넘에서 뛸 경우에도 쿠루세프스키의 그 위치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줘서 골을 넣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존스는 포레스트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기회를 창출한 와이드 포워드로서 종종 전진된 지역으로 들어가 박스 안쪽으로 스퀘어볼을 돌리곤 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와이드 포워드에게 원하는 것은 넓은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며 존슨이 오른발잡이 오른쪽 측면 선수라는 사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왼쪽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백포스트로 연결하기 좋아하는 선수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요. 클루셉스키는 타고난 재능을 이런 점에서 보여주지 못했고 그의 강점은 득점보다는 창의력이 있죠. 즉 존슨은 포레스트에서 최전방 전선에서 뛰었고 종종은 날개에서 때론 중앙 공격수로 뛰었습니다. 그의 최고 활약은 아마도 두 명의 공격수 중 오른쪽에서 나왔을 테지만 그 기간 동안 포레스트는 많은 시간 동안 깁스 화이트가 10번 역할을 할 공간을 만들기 위해 스플릿 스트라이크로 뛰었는데요. 일반적인 투톱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넓게 뛰었습니다. 실제 경기장에서 포레스트의 포메이션은 포스테코글루의 4-3-3에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배치되는 위치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즉 투톱으로 뛸 때도 오른쪽 윙에 가깝게 뛰었다라는 점입니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는 아니며 플릭이나 트릭이 아닌 자신의 속도로 수비를 제치는 등 아직은 보완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그의 마무리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로 넓게 뛰는 어린 선수치고는 득점 기록이 좋지만 때때로는 슛에 힘이 약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흥분시키는 것은 해마다 자신의 수준을 한 단계씩 끌어올리고 있는 존슨의 능력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기술적인 한계를 드러내며 헤드라이트 속의 토끼처럼 프리미어리그 생활을 시작했지만 점차 위협적이고 수비수들을 괴롭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며 진화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그가 넣은 8골 중 7골이 무승부를 끌어내거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골이었습니다. 존슨은 지난 몇 시즌 동안 쿠퍼의 포레스트가 이룬 성과에 절대적으로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존슨이 토트넘에서도 같은 활약을 펼치길 바랄 것입니다. 이 포메이션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솔로몬과 합이 좋았잖아요. 오른쪽에 존슨은 왼쪽에 솔로몬처럼 돌파되고 빠르고 공간 만들고 패스를 줄 수 있는 선수다. 클루세스키처럼 접구 슈팅 때리거나 이제 크로스를 올리는 유형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와 함께 빠른 속도로 역동적으로 문전을 휘저을 수 있고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이제는 히샬리송 클루세스키와도 조금은 이제 멀어지고 페리시도 크로스 전문 선수이기 때문에 선발이 어렵고 솔손존 이 세 명의 트리오가 새로운 공격 조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지원하는 메디슨의 플레이메이킹과 패스 슈팅, 사르의 침투와 또 패스 슈팅, 연계, 비수마의 운반과 압박, 우도기와 포로가 하프 스페이스와 사이드라인에서 스루 패스 넣어주고 연계하고 원투 주고 이 수많은 선수들이 함께 공격 지역을 지배하는 축구, 존슨이 합류할 토트넘의 공격, 손흥민 선수의 원톱 체제, 득점력을 더욱더 강화시켜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준TV가 구독자 이벤트를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집필한 책인데요. 브레인스토어와 함께 발간한 선수 시리즈 12편 리오넬 메시 책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2023-2024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총 몇 골을 넣을지 예상 득점 숫자와 응원 메시지를 이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남겨주신 분 중에 총 10분께 추첨을 통해서 리오넬 메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은 2023년 9월 7일 목요일 오후 6시 이 발표 전까지 마감되고요. 한준TV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당첨자분들은 공지드리겠습니다. 한준TV 구독자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한준TV를 구독하고 있다는 정보를 공개 오픈하셔서 구독자인 것이 확인이 돼야만 당첨될 수 있으니까요. 한준TV 구독해주시고 이 이벤트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리오넬 메시 책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한준TV 다양한 구독자 이벤트 선물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한준TV의 새로운 영상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